자, 국公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 장현 씨도? 네, 저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제 은행. 뭐, 은행 뭐. 그래서 이렇게 저 생성이 AI한테 이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달라는 게 요약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줬고요. 어, 이제 요약을 보면서 제가 약간 좀 또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새로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 추가한 부분을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면 여기 지금 별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여요? 네, 보입니다. 어, 어. 그래서 그것만 약간 더 코멘트하고 뭐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 그 했던 질문이 뭐냐면 해외 취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석사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취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이나 아니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업무를 쌓고 나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취업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했던 것 같고. 근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우리가 은행에 취업할 확률을 100%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행에 취업할 확률을 100% 만드는 건 불가능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은행에 취업하는 확률을 100%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은행이 해외 지점을 가지고 있는 현지 언어를 내가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음. 그러니까 그 현지 언어는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보다 더 능숙한 사람이 있잖아.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대학교에 나온 교포들이 있잖아. 예. 중국어도 아닌 것 같아요. 중국어도 뭐예요? 어, 조선족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는 아니고, 그 말고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별로 사람들이 흔히 쓰지 않는 외국어, 제3외국어가 되겠죠. 제3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게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인구도 1억 이상이고, 그 시장이 고성장하니까 계속 아마 그 지점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지 작아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인도네시아가 이게 고안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부족들이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언어를 고안한 거야. 마치 우리가 한글을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한글을 익히기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한글이라는 거는 누가 고안한 거잖아. 고안을 할 때는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고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글이 쉬운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뭐냐면 여러 부족들이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걸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군가 고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쉽다. 그래서 6개월만 교환 학생에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대학이 6개월만 교환 학생에도 유창한 인도네시아어가 구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뭐, 은행 취업 확률 100% 만들고, 그러면 아마 짐작컨대 나는 인도네시아 지점으로 발령을 받겠죠.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추가한 내용인데, 요게 추가한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아니, 그게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계속 인도네시아에 붙박이 돼야 되냐, 우리 은행에서. 은행에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국내 들어와가지고 하지. 계속 인도네시아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은행에서 계속 이렇게 승진하는 데는
인도네시아 외부에 가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금융기관에서 해외에 가가지고 국제통이 되는 게 별로 선진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은행장이 국제통인 사람이 은행장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죠? 그러니까 끽해야 만약 국제통이 됐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국제 업무하는 이사 정도 하다가 잘릴 상황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저 커리어 패스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한국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현지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지에 제조업체들이 있으니까 한국의 은행들이 갔을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재무 파트에 또 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어, 선호해요? 해외 나가는 거? 어, 예전에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사실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래도 막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경영학부에서 교수님들이 막 고생하셔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의 그 공장에 2개월 동안 인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거야. 마련해가지고 학생들 보고 지원을 하니까 한 명도 지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베트남은 좀 후진 나라이다. 인도네시아는 좀 후진 나라인데 그 후진 나라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리?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령 국내 회사가 베트남에 아니면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내가 현지 주재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 현지 주재하는 비용은 회사에서 보통 되죠. 그래가지고, 내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그냥 그대로 다 저축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쓰지 않고 목돈이 계속 모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우리 은행을 대표해서 지금 현재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활 수준이 좀 괜찮아야지 현지에서 영업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집이 괜찮아. 내가 집을 산 게 아니고 회사에서 마련한 집인데 집이 괜찮다고. 집이 괜찮고요. 집에 가정부도 있고요. 집에 기사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디에서 그 학교를 다니냐면 외국인 학교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현지인들의 학교가 아니고 그 이 뭐 외국인 자녀나 아니면 뭐 또 외국인들이 현지에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자녀들이 가는 그 국제 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녀요. 보통 국제 학교가 저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 그래서 한국에도 국제 학교가 있는데 그 국제 학교에 보낼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그냥 해외 출장을 하면 국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 수시로 정원에, 수시 정원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냥 한국에서 쇠가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이 덜한데 한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하면 선진국은 모든 사람의 삶이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삶하고 가장 못 사는 삶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삶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 그걸 우리 후진국이라고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후진국에서 잘 사는 사람의 삶을 살면 그건 한국에서 잘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지.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제 주장입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AI를 쓰는 게 괜찮은가? 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인사부 직원들이 이게 AI가 쓴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쓴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AI가 쓴 내용들은 서로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차별화가 안 된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만 선택하는데 AI가 쓴 속에서는 차별화가 안 돼 있으니 그러니 어차피 AI가 쓴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요게 지금 새로 주장한 건데 AI는 좀 구체적인 표현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성향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추상적인 AI가 쓴 자기소개서의 추상적인 표현에다가 나이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표현 아니면 실제 사례 나의 경험의 실제 이야기, 실명이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설사 그게 AI가 썼더라도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 어, 이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고 AI가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쓴 거하고 서로 비교하면 어느 거에가 더 좋은 평점을 준다는 거예요. AI. AI한테 좋은 평점을 써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써놓은 그 글이 뭐 어떠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놓은 경우가 많은 거야. AI보다도 훨씬 못한 글을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작문이라는 것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AI로 글을 써놓으면 이게 AI가 썼다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거냐 하면 AI하고 휴먼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써가지고 내가 초고를 썼잖아. 그러면 그거를 AI 보고 한번 좀 문장을 다듬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AI가 쓴 글을 보고 다시 또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 뭐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막 적는 거지. 적어놓고 다시 AI 보고 또 문장을 다듬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글은 나의 개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어서 덧붙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왜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니 하면 돈인데. 그러면 국제 현금 시장이냐? 아니면 국제 통화 시장이냐? 아니면 국제 화폐 시장?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마니라는 말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현금 말고 현금화가 쉬운 것들도 현금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야기도 조금 확인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하면 통화량이 그냥 현금만,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지? 뭐예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자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통화량이라고 하지 않냐.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많이다 하는 걸 약간 좀 명확하게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금융 업무를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소멸 방어 전략이 있다. 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여행을 하기도 하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환전 이야기 했죠. 그죠? 예. 국제 통화는 환전을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 뭐, 달러, yen, 유로,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환전하는 게 좋다고? 해외. 그냥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은행 숭실대 지점 가서 환전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 단지 공항에서 환전을 하지 말아라. 공항은 굉장히 이 수수료를 많이 떼니까 국내 그냥 아무 지점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지? 근데 가령 베트남 동 아니면 인도네시아 루피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한국의 우리은행 손실의 지점에서 환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루피나 아니면 베트남 동이 없다. 그래서 그 환전 수수료를 보면 그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의 비율을 보면 이게 거의 10% 넘게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노이나 호치민 가가지고 한국은행의 지점이 있잖아. 그죠? 한국은행의 지점에 가면 그냥 한국 원화하고 베트남 동하고 이렇게 환전해도 환전 그 매수 매도 그 스프레드율이 별로 크지 않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노이나 호치민의 한국은행 지점들은 베트남 동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시중은행의 지점들은 베트남 동을 현찰로 안 갖고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여기가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동을 갖고 있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한국 은행들의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원화도 갖고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한국 원화하고 베트남 동하고 그 이 환율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만약 한다면 그냥 현지에 가가지고 원화를 그냥 베트남 동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매 방어 전략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가 더 낫다고요. 금은방에서 달러 베트남 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스프레드가 적더라. 내가 실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US 달러를 바꾸고 US 달러를 베트남 금은방 가서 바꾸는 게 더 낫더라. 이런 거죠. 중국 위안화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 하면요. 대림동에 가가지고 대림동에 가서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는 환율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 우리은행 숭실대 시점보다. 그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 대림동에 가보면 환전상이 있다는 거지. 그 환전상한테 원화를 베트남 동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러니까 그 대림역 근처에 있는 이 은행들, 지점들 들어가지 말고, 뭐예요? 뭔가 환전상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전상에서 그냥 원화를 US 달러로 바꾸고, US 달러를 그 중국 위안으로 바꿀 필요도 없이, 뭐예요? 원화를 그냥 중국 위안으로 바꾸니까 그게 가장 유리하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따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말고 뭐 또 더 코멘트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음. 지난 시간에 BIS 규제를 하다가 스케치만 하고 끝났다 이거죠? 여기서 하면 되죠? 네. 음. BIS 규제, BIS가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근데 이 은행이 어디 있냐면 스위스 바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젤 규제 이렇게 BIS 규제를 바젤 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뭐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BIS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본의 비율이 8% 이상을 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자산이라는 게 위험 가중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냥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 더하기 부채가 8%를 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역수를 취하면 그러면 부채율이 1250%를 보다 미달해야 된다. 부채비율이 1250%라는 게 무슨 의미냐? 내 돈 1원에다가 남의 돈 12.5원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규모를 13.5배로, 뻥튀기 하는 거인데, 우리 보통 일반 기업의 평균 비치율은 100%야. 그 말은 뭐예요? 내 돈 1원에 남의 돈 1원 해가지고 2원으로 뻥튀기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크네, 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은행이 하는 게 뭐예요? 예금 받아서 대출해가지고 예대 맞이 먹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기업의 이 레버리지하고는 비교 안 되는 정도로 레버리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자체가 원래 그런 사업이다. 네.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과다한 레버리지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갑자기 뭐 뱅크런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예,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은행이 통화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그걸 달리 표현해서 신용 창출 해서 이게 뻥튀기를 해놓은 경제라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1원만큼 통화를 발행했는데 근데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은 그거의 10배가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은행이 내 돈을 제대로 안 돌려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은행에 돈을 빼게 되고, 그게 뭐냐? 뱅클런이고. 그죠? 뱅클런 같은 게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지금 뭔가 이 뻥튀기 해놓던 걸 다시 되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말하자면 버블이 깨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버블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블이 깨지면서 통화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신용 경색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경기 침체가 신용 경색을 일으키고 하는 이게 악순환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게 정확하게 언제 현상이냐 하면 대공황이라. 그리고 대공황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어떻게 해소했냐 하면 전쟁 해가지고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은행의 기본 모델은 이 빌려가지고 돈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1250%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예. 어, 이, 또는 지금 요 자본의 비율을 8% 이상을 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굉장히 올리기 힘들다는 거지. 우리가 자본을 올리려면 유상증자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높아졌으면 낮추는 방법은 부채를 줄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BIS 규제의 핵심 같다.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음. 이제 그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자본 적정성 기준, 자본이 좀 적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자본이 적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자본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부채를 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 자산이 있어요. 뭐 대출이든 아니면 정권 투자를 하든 해서 위험 자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난 손실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자본 적정성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BIS 규제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최소 자본 요건이라 BIS 비율이 8%보다는 높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적절한 감독 절차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BIS는 전 세계의 이 금융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요구하기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이러이러한 감독 절차를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 기율입니다.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그래서 자본 적정성이 충분하지 않은 은행이면 시장에서 그 은행에 돈을 예금을 안 하고, 그 다음 그 은행의 주식을 안 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둥이 있고요. 어, 원래 뭐 은행의 자본 기준은 전통적으로 사실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이 있으면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게 새로 세상에 생겼는데 이 파생 상품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 BIS 규제가 생겼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베어링 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국의 은행이었는데요. 이 은행의 주요 고객 중에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의 은행.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왕의 은행 이렇게 불렸고요. 이 은행이 역사가 한 200년 된 그런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은행이에요. 이 은행이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ING 그룹에 1파운드에 인수됐어요. 1파운드에.
그 베어링 은행 자체가 1파운드예요. 1파운드.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자본자기 상태라는 거지. 부채가,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도 적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본이 그냥 마이너스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1파운드 주고 우리 인수하겠다. 이게 사실은 부채를 인수한 거죠, ING.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베어링 은행이 뭘 잘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뭐냐면 베어링 은행에 싱가포르 지점이 한 군데 있는데 싱가포르 지점에 뭐 직원이 한 7명인가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그 중에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이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징을 안 하고 사고를 친 거야. 파생 상품 거래를 해가 사고를 친 거야. 사고를 쳐가지고 그 조그만 지점 7명의 지점에서 얻었던 손실이 뭐냐면 뭐예요? 베어링 전체의 자산을 다 갉아먹을 정도로 손실이 컸다 이런 이야기겠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뭐 이 저 주식을 샀다 아니면 뭐 대출했다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파생 상품의 위험은 크더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원본이 손실이 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했을 때 대출한 원금이 다 날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본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 근데 파생 상품은 안 그렇더라는 거지. 파생 상품은 원본 이상으로 손실을 보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위험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BIS 기조가 생긴 어, 그 배경이다. 이런 겁니다. 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국제결제는 뱅크 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BIS이고 그다음 위험 가중 자산은 분해 자본이고 이게 8%이고 그죠? 예. 어, 여기서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상품이 가지고,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이 크면 굉장히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고, 위험도가 낮으면 가중치를 적게 부여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위험 가중 자산. 그죠? 그죠? 예. 근데 그 위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냐 하면, 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주가가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뭔가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다. 시장 위험도 있는 것 같고요. 대출해 주는데 대출에 부도가 난 거야. 그지? 그럼 그것도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용 위험도 있는 것 같고. 운영 위험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운영 위험은 뭔 것 같아요? 운영 위험은 매니저가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 착오도 있겠지. 사무 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횡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의가 아닌데 어찌 실수하다 보니까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도 있잖아. 그것도 하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은행 돈 들고 튈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운영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BIS 기준 또는 뭐 저 마젤 기준이 지금까지 나온 게 1, 2, 3까지 나왔어. 3. 1, 2, 3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개정이 됐다는 소리죠. 개정이 됐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젤 2인데 사실 바젤 2 이후에 바젤 3도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바젤 1이 만들어지고 나서 좀 더 정교화됐겠죠. 좀 더 강한 이 최소 자본 요건이 되고요. 신용 위험이 좀 더 정교화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전에는 그냥 정부채면 위험 가중치 0, 그 정부채는 위험한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회사채면 위험 가중치 100, 회사채는 가지고 있으면 그건 100%다 위험한 거고. 이해 갔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별로 위험 가중치가 표로 딱 제시된 그런 방법이었는데, 근데 바젤2에서는 어떻게 했냐?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거죠.
BIS가 제안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BIS가 제안한 공식이 어떻게, 뭐의 함수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도 확률, 그 다음에 부도 손실액,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에 공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이 대출의 부도 확률이 얼마인지는 네가 숫자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실제 부도가 일어났을 때 손실이 한 이 정도까지 날 수 있다 하는 것도 네가 숫자를 제시하고, 그러면 그 숫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너희 익스포저 이 정도 되니까 그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너희의 이 위험 자산은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공식. 이 공식은 누가 만들었냐면 BS가 아예 만든 거야. 그죠?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너가 공식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죠? 그러면 표준법을 사용하면 어떻겠어요? 표준법을 사용하면 필요한 자본이 클까요? 아니면 기본 내부 등급법을 사용하면 그 요구되는 자본 금액이 클까요? 아니면 은행이 만든 공식 고급 내부 등급법을 사용하면 요구되는 자본이 더 클까요? 저는 기부 내본 등급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너가 부도 확률하고 부도 손실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방법을 써도 돼. 근데 이 숫자도 없으면 그냥 표준법을 써. 그지? 그 다음에 공식도 너가 바꿔도 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힘들죠. 만들기는. 근데 만들기도 힘든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했을 때 이득이 있겠잖아.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자본은 굉장히 밸류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 뭐예요? 요구 자본액이 적어질수록 은행에는 좋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요구 자본액이 작을까요? 여기 네. 더 작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라. 그러니까 좀 요구 자본액을 좀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줬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훨씬 더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 적은 요구 자본을 쌓아도 무방하다고 우리가 허용해 줄게 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바젤2가 취하고 있는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예요? 1988년에 바젤1이 있었고, 그죠? 1999년에 바젤2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언제입니까? 2004년에 바젤3가, 아니다. 2010년에 바젤3가, 이제, 발표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예요? 발표되기는 1980년에 발표됐는데, 1992년에 실제 이 국내에서 임플리멘트, 이게 국내 맞죠? 국내 도시죠. 국내에서 임플리멘트 되는 거는 92년에 됐다라는 거고요. 바젤2도 처음 이야기한 거는 1999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플리멘트 된 거는 2002년에 임플리됐다라는 거죠. 예. 바젤3도 뭐예요? 이때 그 임플리멘트 했는데, 이때 발표됐는데, 임플리멘트 된 거는 2014년이니까 그 뭔가 발표하고 나서 실제 각국마다 임플리멘트 하는 거랑 환경이 다르니까 각자 좀 더 뒤에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젤 1도 사실은 여러 번 개정이 됐다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 바젤 1이 있었는데 바젤 1을 한번 개정했다 이런 거죠. 그죠? 바젤 2도 CP1, CP2, CP3 그 다음에 또 리바이즈 바젤 2 이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개정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BIS의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예. BCBS, 어, B가 뭐의 약자 같아요? 바젤이고요. C가 뭐의 약자냐면 커미티, for B는 뭘까요? 뱅크, S는 슈퍼비전. 다시 바젤 커미티 포 뱅크 슈퍼비전이니까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네.
그죠? 예. 하여튼 BRSB는 일종의 건전성 지표인 것 같긴 하네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자본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라는 비율이니까. 그죠? 이 그림 보니까 뭐예요? 바젤 1에서는 주로 신용 리스크, 그리고 바젤 1의 개정에서 뭐예요? 시장 리스크가 포함이 됐다. 그죠? 그리고 바젤 2에 오니까 운영 리스크가 합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아마 바젤 2부터 요게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보면 티어 1 캐피탈하고 티어 2 캐피탈 있잖아요. 티어 1 캐피탈 하면 1군 자본이잖아. 1군 자본. 티어니까. 1군 자본이잖아. 티어 2 하면 2군이잖아. 그러니까 1군 자본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자본. 보통주 자본, 우선주 자본. 오케이? 그 다음에 티어 2 캐피탈 하는 게 뭐냐 하면 어, 부채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자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채권인데 아주 후순위 채권. 그걸 다시 뭐라고 이야기 표현하냐면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뭐라고? 신종자본. 신종자본증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주 엉켜없이 자본만 인정했는데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자본을 쌓아도 BRC 비율로 하겠다니까 BRC 비율의 규제가 좀 완화된 거지. 이해 갔어요? 옛날에는 요것만 가지고 8%를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바젤 2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요거 다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BIS 비율 규제가 좀 약간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 BIS 비율을 뭐야? BIS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야? Capital Adequacy Ratio. 그러니까 자본 적정 비율. 그래서 CAR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네요. 그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뭐, 이 재무 리스크 중에도 신용 리스크도 있고 시장 리스크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 뭐예요? 그 유동성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금리 리스크는 아마 시장 리스크인 것 같고, 그죠? 신용 편중 리스크는 아마 신용 리스크인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무수히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비재무적인 리스크, 재무가 아닌 리스크에도 운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평판 리스크도 있고, 뭐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 은행이 경영을 잘못해서 하는 리스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률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핵심 리스크이고, 요거는 뭐예요? 뭐 비핵심 리스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바젤 3에 와가지고 보면 어, 유동성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 안에 그냥 다 포함이 돼 버렸고요. 뭐 특별히 강조하긴 하는데. 그다음 금리 리스크도 시장 리스크 안에 포함됐고, 신용 변동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에 포함돼 가지고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두 가지로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비재무 리스크도 평판 리스크, 전략 리스크, 법률 리스크를 전부 다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운영 리스크에 집어서 그래서 리스크는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왜?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 이 바젤 3입니다. 지금 바젤 3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바젤 3. 바젤 3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또 자본 보전 이게 뭐냐면 티어 2 지금 집어넣은 거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것도 뭐 좀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인식하는 범위도 아까 운영 리스크의 범위를 확 늘렸죠. 그죠? 그 범위 늘리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하는 걸 새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비율로 집어넣고 수는 안정자금 조달 비율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할수 있는 썬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요거라고. 어? 뭐라고?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를 그 영어 원본 표현은 뭐예요? 시스테믹 리스크예요. 음. 혹시 시스테매틱 리스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는데? 분산 불가능한 위험임. 에이, 세계적 위험. 박민선 씨 못 들어봤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야. 예. 네.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계적 위험이고, 세계적 위험의 반대말이 뭔데? 비체계적 위험일 거 아니야. 그지? 비체계적인과 체계적인 차이가 뭐야? 분산이 가능하냐. 그렇지.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 뭐라고? 그게 비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위험.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는 파트가 두 개 있는데 한 파트는 뭐예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한 파트는 뭐예요?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비체계적, non-systematic risk라고 이야기하고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을 보고 뭐라 그래? systematic 세계적 risk, 위험. 체계적 위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서로 캔슬아웃 되니까 사라지는데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구성해서 종목수를 늘리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분산이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거북이다라는 거죠. 그죠? 또는 우리 수식으로 표현하면 RI 하는 건 I의 individual stock의 뭐예요? return, 수익률 이런 거잖아. 이걸 알파 더하기 베타 RM, RM은 뭐예요? 시장의 수익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베타 RM이 뭐냐면 systematic part. 그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엡실론 I가 뭐예요? non systematic part. 뭐 이런 게 수사람 배웠으면 기억이 나야 돼. 박민석 씨. 어. 네? 네. 오케이. 근데 거기에 영어 용어가 뭐여서 시스티매틱이었잖아. 그지? 근데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 이 시스템 리스크의 영어 표현은 시스테믹 리스크잖아. 그지? 다른 이야기라고.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냥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시스테매틱 리스크도 그냥 시스템 위험이라고 누군가가 번역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시스템 위험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영어 표현이 시스테매틱 리스크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는 뭐로 번역해야 된다고? 시스테믹 리스크로 번역하는 게 맞고 이 시스테믹 리스크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금융기관이 망하면 시스템 전체가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어떤 은행 하나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이 다 붕괴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를테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뭐 어디 저 어느 지역에 새마을금고 단위 새마을금고가 있었는데 그 새마을금고가 망했는데 부도가 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근데 만약 KB은행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부도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겠지. 왜냐하면 KB은행이 붕괴된 게 KD은행이 붕괴된 부도 난 거로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KB은행에 줄 돈도 있겠지만 우리은행이 KB은행에 받을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한은행이 KB은행에 받을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KB은행이 부도 났다는 게 KB은행이 부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크기도 크지만 그보다는 뭐냐면 각 금융기관 간에 서로 거래 관계가 있으니까 줄 돈 받을 돈 있는데 줄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이 은행들 다 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뿐만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손해가 일어난 거고 그죠? 근데 그 말고
국민은행이 망할 거면 신한은행도 망하지 않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신한은행에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한은행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 신한은행이 사실은, 부도날 위험이 없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뱅크런이 일어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금에 전부 다를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금의 80%는, 90%는 이미 딴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장기로 대출해주고, 10%만 지급 준비로 갖고 있는데, 100%가 다 와서 돈 내놔라 하면 90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국민은행이 망하는 걸 보고, 신한은행도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뱅크런이 일어난 순간, 신한은행은 그냥 사실은 부도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은행이었는데 부도가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이 신용 경제라는 시스템 자체 엄청 해놨을 때 이해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글로벌 금융이 이런 걸 보니까 이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젤 3에서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특별 관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 사이파이카는 단어가 있는데 사이파이 사이파이가 뭐냐면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예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시중은행은 전부 다 사이파이, 한국에서는 본다면 사이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을 그 감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감독해야겠다. 왜냐하면 여기 5군데가 중에 한 군데가 망하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글로벌리 사이파이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시티뱅크, 그죠? JP 모건 체이스 여기하고 거래 관계들이 무슨 많을 거니까 그러면 만약 여기가 망하면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 다 붕괴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우리나라 사이파이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를 해야겠지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G 사이파이. G가 뭐겠어요?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그게 이제 바젤3에서 제가 보건대 바젤3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 5번. 시스템 리스크 및 상호 연계성 강화. 완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규제 강화. 규제 강화. 이 말 좀 이상한데. 상호 연계성 완화인데, 아니, 금융기관에 서로 상호 연계성이 커야지. 그걸 완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의 규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했다는 건 말이 되지만, 이 상호 연계성을 완화시키면 안 되지. 은행이 좀 더 타이트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라 1은 뭐예요? 최저 자기 자본 규제였고, 필라 2는 감독 기능 강화했고, 필라 3는 시장 규율 강화였고, 그죠? 그거에 바젤 1이 있었고, 바젤 2가 있었고, 바젤 3가 있었고, 그죠? 최저 자기 자본 규제에 신용 리스크가 있고, 시장 리스크가 있고, 운영 리스크가 있었는데, 바젤 1에서는 표준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한테 돈 빌려주면 위험 가중치를 0%로 놓고, 은행한테 돈 빌려줬으면 위험 가중치를 0.1로 곱한 거고, 그러니까 100억 빌렸으면 뭐예요? 20억만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국가한테 100억 빌렸으면 그거는 자산에 안 집어넣는 거지. 그지? 기업한테 돈 빌려줬으면 뭐예요? 100억 빌렸으면 100억 그냥 전부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구되는 자본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이 요구 안 되는 거죠. 국가한테 돈 빌려준 거는. 그래서 은행한테 돈 빌렸으면 뭐예요? 빌려준 돈의 20%에 대해서만 자본이 요구되는 거죠. 기업한테 돈 빌려줬으면 빌려준 돈의 100%를 자본이 요구되는 거죠. 8%만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고, 바젤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표준법 말고, 이게 지금 표준법인데, 표준법 말고 뭐예요? 기본 내부 등급법과 호급 내부 등급이 추가됐습니다. 바젤3에서는 이 유동성
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세계의 극명한 차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한국은행 잘 알 것 같은데, 한국은행. 시장 리스크는, 두 가지 방법이, 바젤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지. 뭐냐면, 그냥, 얼마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표준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은행이 내부 모형법을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보통 뭘 썼냐면, 우리 배웠어요, 혹시? Value at Risk? BAR 하는 거 들어봤어요? 장현 씨,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아, 들어봤어. 하여튼, 그거 썼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읍시다. 이렇게. 이거, 마켓 리스크는 뭐 이미 상당히 정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내부 모형법이라는 게 이 신용위험에서 얘기하면 요거하고 똑같거든. 은행 자체에서 아예 본인이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측정해도 되고, 단지 그 방식이 맞다고 인정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 방법을 써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발달된 정도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젤 뭔가 동일하고. 바젤 3에서 좀 강화된 거는 뭐냐면, 이, 우리가 계약만 맺으면 신용위험만 측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가보니까 그 상대방이 그 계약을 불이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신용 리스크인데 사실은. 그냥 파생 상품을 내 갖고 있으면 그냥 시장 리스크만 그냥 측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거래 상대방이 부도날 위험도 뭔가 좀 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게 강조됐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뭔지 들어봤어요? 네. 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한가를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97년 한국 위기 때는 환율이 800에서 2000까지 올라갔잖아. 원달러 환율이. 아, 맞죠? 800에서 2000까지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가 지수가 800에서 300까지 떨어졌잖아. 그죠? 금리가 10%에서 30%까지 올라갔잖아. 단기금리가, 콜금리가.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은 흔히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 은행이 안전한가 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스트레스 BAR 이런 거.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 맞는데 그 중에 BAR 방식으로 BAR이라는 위험 지표 가지고 측정하면 그게 스트레스 BAR. 오케이. 자, 운영 리스크. 바젤1에는 없었어요. 바젤2에서는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생긴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아주 심플하죠. 은행에 이익이 있으면 이익의 15%를 운영 위험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 부문을 8개로 나눠가지고, 8분마다 이 이익의 요 비율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산출하자. 2번. 그죠? 그러니까 아마 침착컨대는 총이익의 10% 부과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과하는 게 이 요구 자본이 주니까 이걸 쓰겠죠. 좀 더 복잡한 거를. 대신에 은행은 노력이 있겠죠. 뭐 어떤 거냐면 사업 부문별로 이익을 따로 다 산출해가지고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이게 운용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이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어느 은행에 이익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중에 사무 차고도 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횡령도 많아질 거야. 횡령 금액도 커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떤 은행은 2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횡령이 없었던 거야. 왜 없었겠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죠? 어떤 은행은 30년도 안 됐는데 이미 횡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 왜 그렇게 했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사실 1번이나 2번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고급 내부 등급법 또는 시장리지에서 내부모형법 비슷하네요. 왜요? 자체 손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에
횡령 사건이 이런 지점에서 이만큼의 금액의 손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뭔가 이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확률 분포는 어떻고 그다음 손실이 났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정교한 모형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운영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3번인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시장 위험은 everyday 지금 리얼라이즈 되고 있는 거잖아. 오늘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 떨어졌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쉽잖아요. 매일매일 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250개 우리 관측치가 쌓였고 지난 10년 동안 2,500개 관측치가 쌓였으니까 그것 가지고 뭔가 분포를 그리기도 쉽잖아. 그죠? 근데 신용 리스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가 1,000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부도났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어렵고 운영 리스크는 그거보다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은행원이 획득하는 일이 흔히 벌어져요? 벌어지긴 벌어집니다. 예. 어, 신문 검색해 보시면,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은행 직원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이 부도 사건보다도 훨씬 작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오랜 경우가 있어가지고 뭔가 분포를 그릴 수 않는다면 분포를 못 그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운영 리스크의 곱 적정법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횡령 사건들 있죠. 그걸 전부 다. 그러니까 국민회에서 일어난 거, 신한에 일어난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분포를 딱 그려놓고 그것 가지고 뭔가 이 고급 측정법을 쓰기도 합니다. 싫으면 그냥 기초치법을 쓰거나 운영표준법을 쓰고. 근데 이게 바젤2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젤3에서 개정된 거는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만약 그 바젤의 그 BIS 규제에 대해서 알면 엄청 많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면. 오케이. 지금 몇 시에요? 10시입니다. 한 5분 쉴 거야, 5분. 5분 쉬고 합시다. 네. 네. 혹시 지난 시간 뭐 질문, 코멘트.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토픽은 뭐라고요? 유로 크런시 마켓입니다. 크런시, 뭐로 번역해야 됩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크런시의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크런시의 뜻이 뭐예요? 크런시. 크런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고? 통화, 어, 통화. 그러니까 그러면 유로 통화 시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그죠? 근데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예금입니다. 다시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 마니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제 통화 시장 또는 국제 화폐 시장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을 우리 뭐라고 번역했어요? 국제 단기 금융 시장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커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단기 금융을 의미하는 커런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로 예금 시장을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과서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있어요. 유로 통화 시장 또는 유로 화폐 시장이라고 번역하고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커런시, 여기서 만이라고 하면 뭐라고? 돈만 현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까지를 포함해서 마니, 커런시라고 얘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 단기금융시장 인터내셔널 마니 마켓 하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로 커런시 마켓이에요. 유로 커런시는 뭐로 번역하냐? 유로 예금이라고 번역하고요. 여기에 유로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 유로가 그 EU의 통화인 유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죠? 유럽을 그냥 일반적인 유럽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어, 통화가 통화를 발행한 국가가 있을 거야. 가령 이를테면 달러 예금이야. 달러 예금은 어디서 주로 거래가 돼요? 미국, 미국에서 거래되겠지라는 거죠. 근데
통화가 발행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정기예금이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로예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유로예금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면 런던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로 달러라는 게 달러 통화가 아니고 달러 예금인데 달러 예금이 거래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일어났어요. 런던은 미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로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유로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발행 국가, 통화 발행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그 정기예금이 거래가 되면 그건 그냥 유로 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한국에서 달러 표시 예금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달러 표시 예금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있어. 그래서 국내 시중은행에 달러로 예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그죠? 그럼 그것도 유로 달러야. 왜냐하면 유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통화가 발행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우리가 외화 예금하고 있는데 옌도 예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로 옌이라고 유로 달러고 오케이? 근데 단지 흔히 많이 거래되는 데가 어디라고? 런던이라고. 최초에 거래된 데도 런던이라고. 이런 겁니다. 유로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경이 아닌 곳에서 만약 거래되면 이를테면 유로엔에 그 가장 많이 거래되는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거든. 그래서 반드시 아니, 싱가포르니까 그럼 아시아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시아엔. 근데 그것도 그냥 유로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 그 영국 파운드화를 달리 표현할 때 스털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스털링 하면 파운드로 표시된 예금이지만 런던이 아닌 곳에서 이를테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만약 거래된다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 유로 스털링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로 하는 것에 유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 해요? 통화의 국적하고 시장의 국적이 다르면 그걸 유로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음. 왜 처음에 유로 달러가 생겼을까요? 아니, 미국에서 달러 예금을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미국에서 달러 예금하는 것보다 뭔가 미국에서는 뭔가 규제가 있어가지고, 어, 미국 달러 예금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 덕을 볼 수 있는 게 좀 적은데, 이 규제를 벗어나면, 그러면 좀 규제 없이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아마 달러 예금이 런던에서 거래가 됐겠지. 오케이? 어, 그 당시에 이제 유로 달러가 만들어질 때 이제 미국에 뭐 어떤 그 규제가 있었냐면 레귤레이션 큐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레귤레이션 큐 하는 규제가 뭐냐면 그 예금 금리에 상한이 있는 규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금을 하는데 예금을 너무 높은 이자율로 예금을 하면 그 예금자는 좋지. 그죠? 근데 예금자는 좋지만 은행은 높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대출을 해줄 때 그 이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실 레귤레이션 Q의 본 목적은 뭐냐 하면 기업에게 너무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뭐냐면 레귤레이션 Q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은행에서 부과하는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부과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신용위험이 나쁜 기업들은 아예 대출을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미국을 벗어나가지고 유로 달러 예금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더 높은 대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부과해서 뭐냐면 이 기존의 미국의 은행에서는 대출 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출 받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러시아의 부호들은 전부 다 전범이 된 거지.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이 서양 쪽에 예정돼 있던 예금은 전부 다
동결이 됐죠. 자산 동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돈을 못 쓰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에도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적대 국가였는데, 아주 경쟁하는 국가였는데. 근데 어차피 국제 통화는 US 달러니까, 러시아 루블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US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US 달러를 미국 내에다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동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 미국 바깥에 있는 어떤 나라에다가 US 달러 예금을 갖고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제공해 준 거죠.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뭐 저런 이유로 이제 유로 커런시 마켓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유로 커런시 거래는 100만 달러 단위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거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유로 커런시 거래는 은행 간 거래예요. 여기서 인터뱅크 트랜잭션 은행 간 거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홀세인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은행 간 시장이라고 하면 오로지 은행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터뱅크 마켓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냐면 거래 단위가 100만 달러 단위 정도 되는 이 큰 도매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메이저 플레이어는 은행들이겠죠.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겠죠. 그죠? 런던에 있는 은행들 간에 어 뭐죠? 그 US 달러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었겠죠. 그 유로 달러 시장이었겠죠. 그리고 유로 달러 시장에 이자율이 있겠죠. 그 이자율을 보고 말하냐면 라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런던 은행 간 이자율 이렇게 런던 인터뱅크 은행 간에 오퍼드 비드하고 오퍼가 있는 거죠. 그죠? 비드 에스크가 있는 거죠. 에스크를 우리 오퍼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오퍼드 레이트. 그러니까 뭐죠? 빌려주는 레이트. 비드는 빌리는 레이트겠죠. 상대방한테. 오퍼는 뭐예요? 빌려주는 레이트겠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레이트를 라이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요. 파리도 그렇게 큰 국제금융센터는 아니지만 국제금융센터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파리의 은행들 간의 이자도 있겠죠. 그게 파이보. 그죠? 예. 싱가포르의 은행들 간의 이자도 있겠죠. 사이보. 그죠? 유로 은행들 간의 이자도 있겠죠. 그걸 보고 유리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도. 아니, 라이브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라이브. 음. 라이브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게 기준 이자율이 되는 거죠. 라이브는 단기 이자율이니까 계속 변동하고 있는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변동금리의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라이브가 오랫동안 해왔죠. 최근에는 뭐 다른 대체되는 금리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파생상품 같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의 기준금리로 뭘 썼다는 거야. 라이브를 썼다는 거죠. 주로 라이브 3만스를 썼다는 거죠. 3개월. 3개월 정기예금이죠, 그죠? 자, 이제 FLA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LA. 예. Forward Rate Agreement입니다. Forward니까,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forward를 선도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선도. 그 다음에 rate니까 뭐예요? 이게 rate는 뭐에 약자겠어요? interest rate. 그러니까 금리겠죠. agreement니까 계약.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장내가 아니고 장외겠죠. OTC 프로덕이고요. 그죠? 예. 주로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은행간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라이브라는 시장이 있으면 라이브 시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포워드 마켓이 생겼는데 그 포워드 컨트랙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플라라고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뱅크 컨트랙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인터뱅크가 아니고 홀세이지 컨트랙트 그죠? 설사 제가 개인을 하더라도 100만 달러 사이즈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플라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플라가 뭐냐? 플라를 매수한 사람도 있고 매도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플라를 매수한 사람은 뭔가 나중에 이자율이 실현이 될 건데 이 이자율이 뭐냐면 보통 라이브를 쓴다는 거예요. 라이브가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실현이 될 건데 그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어떤 레이트 하나를 약속을 한 거죠. 이 플라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걸 지금 I 스타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매수자는 I 빼기 I 스타에다가 그 다음에 뭐 100만 달러 하면 100만 달러 명목 원금을 곱하면 금액이 생기겠죠. 그 금액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I 스타는 고정된 숫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I가 이게 지금 변동하는 건데 여기에 개수가 보니까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벌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을 잃는 구조네. 그러니까 뭐냐면 변동금리 롱이네. 그죠? 예. 플라를 매수했다는 건 뭐냐 하면 변동금리 롱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지금 NA 적혔는데 이 NA는 뭐냐면 notional amount의 약자인 것 같은데. 명목 원금. 그러니까 실제 플라 계약에서는 원금의 교환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 원금의 교환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만기가 됐을 거 아니야. 만기가 되면 그 당시에 변동금리하고 내가 약속했던 금리하고 차이만큼 플라롱이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돈을 먹겠지. 그래서 먹는 게 노션 얼마한테 에다가 그 차이만큼 먹는 거죠. 이게 롱플라. 그러니까 매수자는 실제 뭐 어떤 짓을 한 거 비슷하냐 하면 이런 거 비슷하겠죠. 내가 변동금리 대출해 줬으면 나중에 변동금리 돈을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신에 내가 고정금리 차입을 했으면 고정금리 돈을 주겠지. 근데 주는 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높으면 뭐예요? 내가 받는 돈이 더 많겠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플라 매수한 사람은 변동금리를 대출하고 고정금리를 차입한 것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예요? 19분입니다. 19. 아, 이거 어떡하나. 미안합니다. 예. 여기서 스탑하고요. 그냥 오늘 기억할 거냐, 플라는 플라 매수한 사람이면 금리가 올라가면 좋다. 이거만 기억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네. 받을 시간이 없겠네요. 끝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